두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라도 실수하실까봐 표시를 해놨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10배 초과 여부에 무관하게 양도시가 10억 초과 상당분 양도차익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3배, 5배 초과분이라고 한다면 3배, 5배, 10배 초과분 상동이라고 한다면 시행령 168조의 12에 따른 토지 양도차익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드린다면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갔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현장을 직접 가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담하는 입장이고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으로 로드뷰를 봐보세요.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판정할 때 수도, 가스, 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이는 걸 뭘 볼 수 있을까요? 그 건물에. 가스요. 가스 계량기는 무조건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옥탑으로 가스 파이프가 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물어봐요. 몇 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10가구가 산대요. 그래서 가스 계량기함을 싹 헤아려 보니까 딱 10개예요. 그 중에 한 파이프가 옥탑으로 올라가요. 그럼 옥탑에 사람이 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해당 면적이 얼마나 돼요는 본인도 잘 몰라요. 항공사진에 보수적으로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을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 근데 현장에 가시게 되면 옥탑을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하실에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보시게 되냐면 가스 계량기 하면 당연한 얘기고요. 전기 적산전력계예요. 근데 수도는 의미가 없어요. 수도는 배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계량기 함으로는 의미가 없고 전기 적산전력계, 가스 계량기로 수를 주택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전체 양도차익 A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고가주택 기준면적에 12억을 대입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양도가에서 12억을 뺀 것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겠죠. 그럼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리기를 2평이 수용이 돼서 보상가가 2억이 나왔는데 양도차익이 1억이더라. 곱하기 101억분의 101억 마이너스 12억 한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결과값은 같아요. 어디까지나 12억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얼마냐가 중요할 뿐이거든요.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양도하건 분할해서 양도하건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팔고 나가건 양도 시기를 달리하건 어느 쪽은 등기되어 있고 어느 쪽은 미등기건 따지지 말아라. 각각의 양도 차익을 구해서 전체를 팔았을 때의 양도 가액을 분모해 놓고 그 양도가 빼기 12억을 대입하면 값은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답은 어차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택법에 따른 이 부분인데요. 준주택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예, 어디에 있냐면 주택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잠깐 설명드린다면
장기 임대주택을 크게 분류를 한다면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건설임대주택이 있죠. 매입임대주택은 남이 지어놓은 곳을 내가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고요. 건설임대주택은 내가 직접 신축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내가 직접 신축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기 전까지 임대 등록을 한 경우만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하면 주택 유형이 뭐가 돼요? 매입임대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주택의 정의가 구분이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없애버리겠다. 소위 말하는 4년짜리죠.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몇 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시행령 163 1항 2호 가목과 나목과 다목입니다. 그 주택은 5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의무 임대기간이라는 용어와 임대 의무기간 용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임대 의무기간은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법에 임대 주조건인 4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날 정부 대책 발표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해 8월 18일 날 단기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령 155 20항 제2호에 장기 임대주택은 163 1항 2호 가목부터 사목으로 하되 가목과 다목의 경우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 등록의 규정은 적용 안 하겠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은 중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단서 규정은 적용 안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한 경우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정부 대책하고 8월 18일 날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같은 항의 같은 호의 사목이요. 만약에 1주택 이상을 가진 자가 조정 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등록을 한 경우는 중과해버리겠다. 그런데 장기 임대주택 적용할 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때만큼은 조정 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등록한 것은 좋다. 하지만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해당 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예전에는 8년이었죠. 지금 몇 년으로 바꿔버렸어요? 10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절대 안 된다. 등록은 안 된다. 첫 번째, 기존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를 이것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꾼 건 안 된다. 그 두 가지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제일 문제가 돼요. 오피스텔이 이게 진짜 주택으로 쓰는 것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는지 이게 등록 전환을 한 것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세무서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됐고 지주세 등록이 됐다고 한다면 5%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문제돼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직전 임대료 등에 비교해서 절대 안 된다.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걸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냐?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라. 그러니까 2019년 2월 12일 전에 있었던 임차자의 임대료 등과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한 신규 계약
갱신계약을 비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2019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모수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5%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어떤 단서만 잡히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거니까요. 그러면 부가세 사업자는 매년 2월달에 무슨 행위를 해요? 사업장별 현황 신고를 하죠. 그러면 임차자의 이름, 임차자의 주소, 임차자의 주민등록번호, 월세, 그 다음에 보증금, 그걸 호별로 다 쓰게 돼 있죠. 이걸 맞춰본다고요. 그러면 신고 대리를 수임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면세업자 현황 신고 온 거 갖다 놓고 맞춰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자체에 임대 이력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됐고, 이 내용이 쭉 나오죠. 근데 그것도 확보가 곤란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임대 기간 초일이 얼마다, 앞전에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가 이걸 월세로 통째로 바꾸면 얼마가 합니다. 전체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냐? 전체를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5%를 범위 내냐를 컴퓨터로 계산해 줍니다. 예, 그거 갖고 비교해서 5% 초과 여부를 반드시 판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오피스텔이 가장 힘들다. 두 번째, 여기에 다중이 있는데요. 다중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면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 예전에는 그걸 벌집주택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구로 쪽이 많았었어요. 소위 말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이 전세나 월세 집은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고시원에 그때는 고시원 없었으니까요.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월세가 싼 다중주택으로 들어가게 돼요. 조건은요, 3층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330평방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각 호별로 취사시설을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은 절대 다세대로 갈 확률은 없습니다. 왜? 다세대는 660평방 이하인데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면적이 또 넓어요. 근데 다중은 얼마예요? 33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중은 되지만 다세대로 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층을 아예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1쪽입니다. 1세대 1주택의 1세대 정의부터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거주자가 그 함께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뭐라고 부르자? 1세대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뭐냐는 얘기죠.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그러면 이걸 말을 뒤집어 보자고요. 만약에 비거주자면 어쩔래란 얘기가 돼요. 그죠? 원론적으로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못 해주죠. 예, 범법 121조 2항 단서를 써놨어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54조 1항 적용 못한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5조 2항 단서 규정 적용 못한다. 뭐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해주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짜리 적용 못해주겠다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예외가 있죠. 어떤 때 예외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해외 이주법에서 전 세대에 출국한다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돌 현재 1주택이라고 한다면 거주 보유년수 무관하게 뭐 해줘라? 비과세를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출국할 때는 집에 한 채 있었어요. 근데 미국과 돈을 많이 벌었어요. 2년 내에 팔고는 있는데 2년 사이에 집을 또 하나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면 양돌이 집이 두 채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과세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세법에 또는 이런 말이 있고요.
와, 과, 밑이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세법에 A 또는 B라고 합시다. A와 B, A 및 B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94조 1항 제1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이라 표현했을까요? 토지 또는 건물이라 표현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라는 공집합을 써버렸다고 한다면 토지 없는 건물 과세 못해요. 건물 없는 토지 과세, 왜? and라고 표현해버렸으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두 개 다 과세하잖아요. 각각 과세하잖아요. 그러면 세법에 뭐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또는이라고 썼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A 또는 B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A 혼자, B 혼자, A와 B 함께. 경우의 세 가지. 그래서 와, 과, 및 해당 규정 154조 1항 1호 다목에 써져 있죠. 출국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and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양도할 때는 이미 국외에 183일 이상 체류를 했고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니까 양도 현재 소득세법상 신분이 뭐가 돼버려요? 비거주자가 되죠. 그럼 모순이 생기죠. 비거주자는 비과세 못 해준다겠는데. 그래서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154조 1항을 적용할 때만큼은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양도 현재 비거주일지라도 출국 및 양도 현재 1주택 상태였고 해외 이주법 또는 취약, 질병, 근무상 때문에 해외에 1년 이상 체류를 한다면 양도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예외적으로 뭐 해주라? 비과세를 해줘라. 그럼 장기보유 특보에 당연히 80% 적용할 수 있겠지만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을 못하겠죠. 결과 장특공제는 뭘 해줄 수밖에 없어요? 30%짜리밖에 못 해주는 거죠. 15년 이상 보유. 예. 그래서 여기서 거주자, 그 다음에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거주자의 형제 자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 배우자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에 배우자에 들어올 수 있죠. 상황에 흐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이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세법 97조 2의 이율과세 규정이 있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용한다. 다만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번은 5년이 아니에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에 그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만 있어요. 플러스 알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고 한다면 이걸 적용 안 합니다. 만약에 직계존비는요.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내가 증여받았는데 5년 내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도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세법에는 직계존비속은 사망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배우자만 사망을 언급했을 뿐이죠. 그런데 97조 2와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이 있죠. 101조 2항 규정이 있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23년 1월 1일 증여분은 10년이죠.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버리겠다? 증여자로 해버리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망한 때는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납세 의무자가 수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했기 때문에? 증여자로 했기 때문에. 증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백골징 볼 겁니까? 황구천정 할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율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95조 4항 얘기죠. 이율과세를 적용할 때라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연수는 언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한다. 104조 2항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연수의 기산점은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101조 2항에 따른 부당해상 부인에 대한 장특공제와 세율 적용의 보유연수는 증여자가 취득해서 기산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증여자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조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수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받아서 1년 내에 팔아버렸어요. 주택이라 가정합시다. 근데 그것이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요? 이게 단기양도예요? 단기양도가 아니에요? 단기양도는 맞아요. 어디에도 취득 시기를 증여자가 취득한 대로 간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 단기양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와 같이 직계 존비속 관계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현직에서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법률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배우자로 인정해 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예전에 양천에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요 1940년 해방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요. 만주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제가 왜 알았냐면 나이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애가 너무 어려요. 20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애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애를 생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애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업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애가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까 누가 애를 대문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걷어서 키웠는데 이 두 분은 애가 없으니까 혼인신고 안 한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혼인할 때 사진, 그 다음에 뭐 쪽두리 쓰고 이렇게 색바른 노란 사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설마 했는데 청첩장을 부탁을 했어요. 있었더라고요. 청첩장이. 이렇게 세로로 쓴 청첩장이요. 세로에서 이렇게 횡으로 쓴 청첩장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하고 청첩장을 붙여서 혼인을 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애는 있는데 애는 업동이더라. 주소세 그대로 다 썼어요. 그 증명을 다 붙였어요. 그때 욕심납디다. 그 청첩장이. 지금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배우자 상속공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내연의 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천지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까지 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특수관계. 101조 2항에 이게 법률혼 관계는 없으니까 이율과세는 못하겠지만 101조 2항에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가 핵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사실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당해상 부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국세교육부 시행령 1조 2에 써져 있어요. 배우자 가로 열고 사실혼관계 포함 하셔야 돼요. 예, 말이 나온 김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질문이 참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감정평가를 해봤더니만 15억이 나온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고 싶대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무슨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액이 시가 대비 30% 이상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해버리겠다. 그러면 15억짜리를 12억에 매매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에 있으니까 시가의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을 빼주겠죠. 그냥 15억과 11억을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저가 양수를 했잖아요. 이익 얻었잖아요. 그럼 시가 15억의 30%는 4억 5천이에요. 3억과 낮은 금액이 3억이니까 4억에서 3억을 뺀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당하겠죠. 그죠? 저가 양도를 했던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 15억짜리를 11억으로 매매 계약서 쓰면 어쩌습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소득세 101조 1항이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양도거나 고가양수를 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양도실가를 상징세법에 의한 시가평가액으로 양도가를 적용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는 1억을 부과 아버지는 매매 계약서 상황은 뭐라 얼마 써졌어요? 11억이 써졌어요. 등기부 기재가액 얼마 써져요? 11억이 써져요. 양도 신고는 얼마로 해야 돼요? 15억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건 잘 모르고 이 상징세법 35조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법 규정과 상징세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선행 규정은 소득세법이 먼저죠. 그래서 15억으로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떤 형태로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짜리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무조건 받게 하세요.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가액을 양도가로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편 저가 양수받은 금액이 30% 3억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또 뭐가 있죠? 아들은 실제 취득 실가는 얼마예요? 실가는 11억이에요. 그죠? 나중에 그걸 20억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20억 빼기 11억입니까? 아닙니까? 시행령 163조 10항에 써져 있어요. 어느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증여세를 부과당했거나 종소세를 부과당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뭐해라? 취득가액에다가 가산해줘라. 그죠? 그럼 얼마를 가산해줘야 돼요? 1억을 가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취득가는 12억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양도할 때 해야 돼요. 나중에 아들이 팔게 되면 이거 취득가는 증여세 부과받은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자꾸 옆으로 세지만 고가양도요. 시가 15억짜리를 만약에 20억에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매매를 가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또는 반대로 아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시가 15억짜리를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이 20억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양도신고는 양도자가 양도실가를 얼마로 해서 20억으로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자지간이에요. 특수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고가양도가 얼마죠? 5억을 고가양도. 그러면 6억과 3억 중에 낮은 금액이 3억을 빼주겠죠. 이거 5억에 3억을 빼면 2억이 남잖아요. 2억을 증여세를 부과당하겠죠. 누구와? 양도자가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당하죠. 네, 그걸 끝납니까? 많은 선배님들이나 현직에 있는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그걸 끝내버려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경정 청구해야 돼요. 95조 3항 제2호에 있어요. 어떤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의해서 증여세를 부과당했거나 2호 법인세법에서 부당해서 부인을 적용 담는다면 해당 금액을 뺀다. 차감한다. 그러면 양도가를 25로 신고했지만 증여세를 2억에 증여세 당했잖아요. 그러면 몇 억으로 양도가를 경정금 받아야 돼요? 18억으로 경정금 받아야 돼요. 그럼 2억 상당분은 그렇게 안 하면 2억 상당 부분이 증여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 지방청 조사국 직원도 몰라요. 예, 그냥 증여세 추징을 지 말지 양도세 경정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정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직권 경정을 해주라, 바꿔주라는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만날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그걸 실수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자, 다음에 1세대 부분 생략하고요. 이제 보죠. 1세대 1주택 비과정 시 판정 기준이 언제냐. 양돌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은 맞아요. 근데 실무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무상으로는. 한 일례를 설명드린다면 그 여자분이 딸인데 미혼이에요. 근데 대학교 교수예요.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같은 집에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집이 그 해당 집이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 세대가 두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딸의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1세대 2주택 아닙니까? 비과세 못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 물론 동일 세대는 맞다. 하지만 이 딸은 나이가 62인가 됐었어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 동일하게 생계를 유지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마침 이 딸이 아파트 관리비를 딸이 다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딸이 쓴 돈하고 아버지 엄마가 쓰는 것을 다시 구분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년의 딸이 왜 부모와 같이 사느냐. 그 이유는 모친이 1급 장애인이에요. 오늘 아마 지금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오늘 내려시고 치매에 걸리고 거동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혼이니까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산 거죠. 그거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를 피할 목적으로 내리 A라는 주택에 대금 청산이래요. 한 이틀 사흘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 양들 현재 동세대가 아니네요라고 비과세가 맞습니다라고 할 과세관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없어요. 100% 이건 고의적으로 면탈을 목적으로 비과세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옮긴 것이다. 한번 가보자. 가보면 당사자 집에 가봐야 답은 뻔하니까 마찬가지니까. 물론 들어가게 되면 그 딸의 옷장 같은 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위층, 아래층, 앞집, 옆집 물어보는 거죠. 그분 혹시 왔다 갔다 해요? 그 집은 따님 맨날 여기 살던데요? 그러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2주택자로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유권해석이나 심판 내에서는 양돌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집을 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어쩔래란 얘기죠. 첫 번째가 거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물론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각각 구분 규정이에요. 동시 충족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무상으로 서른이 넘었으니 당연히 동일세대가 아니다 라고 백날 말해봐야 매알입니다. 예. 30세 이상이면 말건 같이 살면 동일세대로 쭉 가버리니까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다고 한다면 설령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걸 인정해줘라. 그 다음에 종소, 양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준 중위소득금액 40% 이상이라고 한다면 세대 구성이 가능한 걸 인정해줘라.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면 또 동일세대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는 안 된다. 하지만 혼인함으로써 성인으로 의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대 구성이 된 걸로 인정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현행 2023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금액 1인 가구는 최소 83만 1,000원이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것은 이론상의 이야기지 실무상의 이유는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또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생계를 같이 한다의 예외적인 한 예를 보죠. 이 노란 쪽입니다. 같은 집에 1층, 2층 각각의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록상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는 그 아들과 그의 가족과 생활하고 있고 1층에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를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로 한다면 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독립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1층은 국세청장이 살고 2층은 관세청장이 살아요. 다 혼인했어요. 근데 주민등록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아들집이 다른데 또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를 팔아요. 어쩔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득원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밥이야 같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한 지붕에 한 이불에 한 솥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동일세대다. 하지만 한 지붕에 한 솥밥을 먹지라도 한 이불을 덮지 않는다면 이건 별도소로 봄이 타당하다. 단 생계를 같이 아니한다는 소득원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미성년자 20살 안 된 애들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소득도 별로 없죠. 거의 알바 수준이죠. 그러면 이걸 별도로 가져갈 거냐? 나이는 30세가 안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연봉이 막 1억씩 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마치 새 들어 사는 것이 인양 아파트 관리비를 아들이 납부를 시켜라. 그럼 월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소득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도소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일세대 판단을 위한 25쪽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자 같은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되 판단 기준일은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이론은 좋죠. 네, 막상 실무상은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핵심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소득원이 동일한 소득원으로 함께 먹고 자고 배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가족의 범위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간혹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소유한 주택 또는 종중이 소유한 주택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판단할 일은 뭐예요? 종중이나 교회 단체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예외적인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단체에 산하된 단체가 만약에 명의신탁했거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했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가 종중이나 그 단체가 법인격은 없어요. 법인 등기는 없어요.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사업장 관할 소재 법인 사업자 등록증인 고유증을 받게 되면 법인으로 의제가 되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법인으로 의제가 된다면 당연히 1세대 주택 비과세 못 받죠. 근데 법인으로 의제가 안 된 상태예요. 거주자로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단체 소유의 주택을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또 그래요. 실제는 종중 단체 거예요. 근데 종중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덜렁 팔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종중 대표자 갑돌이에 다른 집을 팔 때 집이 두 채란 말이거든요.
그럼 어쩔래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B주택은 종중 대표자 갑돌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건 종중 단체 소유의 제실이다. 그럼 뭘로 입증해야 돼요? 거기서 제사 지낸 거 또는 종중에 관련된 각종 물건들을 놔두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중 단체 소유일 뿐이지 등기만 4명일 뿐이지 이건 내 게 아니다. 따라서 내 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다음에 그걸 팔 때는 비과세를 못 받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택의 비과세를 할 때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상 용도가 확인이 안 된다면 공부상 용도로 사용한다. 양도하기 전에 거주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남의 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것으로서 사업 목적이 없는 거주 또는 보유 목적인 주택이 안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제일 애가심이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선배님들 특히 오피스텔 굉장히 조심해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멸실 조건부, 용도 변경 조건부 있을 때 어쩔래? 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 22년에 싹 유권해석을 뒤집어 버렸어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정했다가 주택 멸실 조건부 특약인 경우, 그 다음에 상가 용도 변경 정부 특약이라고 한다면 양도 시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럼 만약에 한 30년 보유한 주택과 부수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매수자가 어차피 30년 집 헐어버릴 거예요. 새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특약사항으로 대금 청산일까지 지상주택을 멸실을 해주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양도 시점에 나대지 양도가 돼버립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절대 멸실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매수자가 법인일 때예요. 예, 법인의 본점이 있는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중과당해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걸 헐어버리고 법인에 사옥을 신청할 건데 주택 사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부에 계약 체결하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세부담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멸실하면 안 돼요. 용도 변경하면 안 돼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멸실 조건부라고 한다면 2022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분부터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조건부로 한다면 22년 10월 2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 의뢰인이 오시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분명히 특약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대금 청산일과 양도 가액만 보지를 말고 특약을 꼭 읽어보세요. 특히 오피스텔 절대 임차자는 주민등록 이전하지 못한다. 그 말은 임차자 주민등록 실제 와서 산다 그 뜻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집행규칙 잠깐 보죠.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주택 안 본다. 폐가 여부의 판정은요 굉장해요. 어떤 때 주로 힘든 경우가 생기냐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집을 팔았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이 이 아들 명으로 집을 하나 지어준 게 있어요. 시골 완전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재산세 과세 대장을 봤더니만은 과세 내역서 봤잖아요. 지방세 세모별 과세 증명을 떼보면
재산세 내는 게 쭉 나오거든요. 소재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더니만은, 주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주택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근데 본인도 한 10수년 이상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군산까지 갔어요. 가서 봤더만 진짜 대들보 내려앉고요. 완전 폐가입니다. 사진 찍어봤어요. 사진 첨부해서 이건 폐가다. 따라서 서울지방은 비과세가 맞다라고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꼬치꼬치. 예. 근데 의뢰인들이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은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왜 호구조사를 하냐. 예. 그래서 저는 몇동 몇호란 말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식구 이름도 안 써요. 예. 자원, 자투, 자쓰리,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할버, 할모 이렇게 써요. 그래갖고 그냥 구로에 있는 아파트, 구로 아파트 이렇게 쓰지 구로고 독산동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는 안 써요. 호구조사냐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기분 나쁜 거 봐요. 심지어 저는 양돌이 현재는 주민등록에 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양돌이 주민등록을 보니까 양돌자가 부모님이에요. 그다음에 직계비속인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까지 7명이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3주택이에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물어봐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은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호구조사하냐고.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재산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비과세를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과세로 판정돼 버리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과세라고 생각했는데 비과세면 나를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찌됐든 그래도 딱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호구조사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처음부터 인세대가 뭔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더이다. 그 다음에 펜션 같은 경우요. 상시 주거 목적의 영업활동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요. 시골에 특히 경기도에 수도권에 많아요. 민간 숙박업이요. 이게 외관상 우리가 볼 때 자기네들은 펜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로드뷰라도 펜션이에요. 근데 봐보면 민간 숙박업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본인들이 먹고 자고 배송도 해요. 그럼 이것을 영업용 건축물로 볼 거냐, 그냥 주거 목적인 주택으로 볼 거냐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분의 숙박업에 등록이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숙박업에 숙박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통장으로 받습니다. 예금 거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민박 숙박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건축물이요 라고 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봄, 가을만 있어요. 특히 양평 쪽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예, 봄, 가을만 있지 겨울이나 한여름엔 또 없어요. 그러면 어쩔 거냐는 얘기죠. 그 애매할 경우 있든 어찌됐든 하여튼 돈을 인터넷으로 뱅킹으로 받은 거라고 한다면 등록증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상가로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상시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틀리겠죠. 자, 이 부분이요. 맨 마지막 쪽수는 31쪽의 맨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어쩔 거냐는 얘기죠. 이게 제가요 아주 유명한 종갓댁입니다. 종갓댁에 무슨 김씨의 종친의 그 가장 오래된 종손의 집이에요. 종손인데 바깥채, 행랑채, 안채, 사랑채 집이 5채가 있어요. 그건 등기가 5개 될 수도 있고요. 주된 건물에 부속 건물로 등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5채로 볼 거냐, 한 채로 볼 거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한 울타리 속에 있다.
그리고 대문이 하나다. 그리고 대문 하나로 들어가서 각각의 주택으로 들어간다면은 동일한 생활 공간 영역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만은 행랑채 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하나 있고요. 저쪽 사랑채 쪽으로 밖으로 오가는 대문이 또 있어요.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두 채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인데 101동 101호와 102호가 있어요. 등길 두 개예요. 근데 101호, 102호 사이에 벽을 일부러 헐어서 문을 만들었어요. 또는 아파트에 연립이나 다세대에 1층과 2층인데 101호와 201호가 있어요. 그래서 101호와 201호의 그 바닥을 일부를 터내가지고 거기다 계단을 만들어서 한껏 써버려요. 저는 그런 집 봤어요. 아파트 용산에서 봤는데요. 101호, 102호인데 하나를 수영장으로 씁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지금 어르신 돌아가셨겠지만 사지 마비예요. 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벽을 하나 털고 거기다 문을 내서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게 오고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전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생활 공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등기상으로 두 개지만 이것은 한 채로 인식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다면 사실 판단, 이게 참 애매가 모호하죠. 예. 뭐 질문하면 이건 사실 판단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예요? 너무 재량적이라는 얘기죠. 과세관청에서는 아니에요, 두 채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나는 한 채요. 그럼 결국은 불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유권 해석을 말해줄 때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쳐. 왜냐하면 묻는 사람은 과세인데 어떻게든 비과세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다음에요. 쪽수로 32쪽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소득세법상의 각종 주택 이용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각종 주택 이용인데 주택수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조세 특례 제한법 항상 주로 2항에만 있어요. 2항에. 1항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소득세법 89량 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느 규정은 있고 어느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표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이 5채가 있어요. 5채인데 하나는 상품인 재거주택이에요. 하나는 농어촌 주택이에요. 하나는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고 하나는 조특법 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에요. 그럼 어쩔래? 그럼 외관상은 5채예요. 그죠? 그런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한 주택은 뭐예요?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또 5채가 있는데 두 채는 조특법 99조에 적용한 신축주택이에요. 또 두 채는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팔은 뭐예요? 비과세예요. 그렇죠? 단 2년 살았어야 되죠. 거주주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같이 호구조사 같지만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튼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은 상품이죠. 그러니까 1세대일 때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갖고 있는 재고주택.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는 64조와 62조인가요? 거기에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론적으로 사업소득자예요. 하지만 부동산가 자산 양도차익 신고를 할 때는 양도세와 똑같이 하죠. 양도세를 계산해서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년도 5월달에 확정신고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전체 종합소득의 산출세액과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의 산출세액 플러스 여타의 종합소득금 산출세액 두 개를 더해서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하죠. 그럼 높은 쪽으로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단기 양도에 걸리게 되면 70% 세율이에요. 2년 미만은 60% 세율이죠. 만약 2주택 이상이면 최대 몇 채거죠? 75%. 최저 65% 세율이 적용받고 장특공제도 배제되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비교과세한다는 얘기는 환급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논리죠.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논리가 이월과세 규정에 있어요. 수중자가 부담한 증에서 산출세액은 수중자의 양도 차익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이월과세 목적이 뭔데요? 장난치지 마세요. 예, 세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증에 산출세액을 빼주면 양도 차성이 나버리면 어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공제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신축 임대주택이에요. 이 부분이죠. 조특법 97조입니다. 86년부터 2000년 말 사이에 신축된 국민주택 임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해 줄게.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안 넣을게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특법 97 25년 8월 20날부터 2004년 12월 말 사이에 기존주택 하나와 신축주택 하나 이상을 해서 2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로 보지 않을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의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기준 적용한다는 얘기죠. 97조의 3. 이게 뭐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해당 주택이 장기 민간 일반 임대주택, 옛날 중공공 임대주택, 예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에요. 임대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해라. 그러면 50% 감면해 줄게. 장특공제를 추가를 해줄게. 10년 이상 임대했던 장특공제를 70%를 해줄게. 라는 얘기인데 이건 주택수에 뺀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주택수에 넣어야 돼요. 하지만 거주주택은 이 주택수에 들어오더라도 거주주택 양도할 때는 이 주택이 조특법 17조의 2, 시행령 3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주주택만으로 뭘 수가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97조의 4.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다면 우리 소득세법 6년은 80%짜리 아니에요. 6년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예요? 6년이면 6이 12, 12%죠. 12%에다가 몇 프로를 더해줄게? 2%를 더해줄게. 그래서 14%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택수에 포함 안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따진다면 160조 3, 1항 1호, 2호 가목과 다목입니다. 가목이 뭐예요? 가목이 뭐냐면 2018년 3월 31일 사업자 등록 한 경우로서 2003년 8월 10월 1일 이후 임대한 5년 이상 국민주택 이하주택인 것이죠. 다목은 건설임대주택의 2호 이상 국민주택 이하 임대 개시당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짜리 5년 임대한 것이죠. 그것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97조 5.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이건 장기 민간 일반 임대주택입니다. 라고 한다면 100% 양도세 감면해 줄게. 그런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비과세는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예외가 되지만 포함되더라도 관계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현물 투자했을 때 주택 포함시키겠다. 미분양 국민주택 과세 특례 98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97조가 들어간 것은 다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98조는 거의 대부분 미분양주택입니다. 99조는요 신축주택이에요. 그게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97조, 97조 2, 97조의 3, 97조의 4, 97조의 5, 98조의 2, 3, 4, 5, 6, 7, 8, 9, 99조의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충 한 15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국민주택조특법 98조를 적용받을 때는 주택수에 산입을 않고 일반 주택만을 비과세한다. 98조 2에 따른 98조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 안 집어넣겠다. 98조의 3 서울시 밖 미분양 주택 자기건설 주택이라고 한다면 안 넣게. 비거주자는 의미가 없죠. 당연히 비거주자는 넣을 수밖에 없고 양도시장에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물론 예외는 있어요.
154.1항 2호 3호로 적용받는 예외지만요. 수도권 98.5 수도권 밖에 지방 미분양주택 용어는 비슷비슷한데요. 날짜가 달라요.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이 의뢰인들이 양도에 대한 양도 계약서를 가져오면서 취득 당시 계약서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고무이 찍혔어요. 고무이 찍혔으면은 설령 내가 모를지라도 이 집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예외주택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얼른 98조의 5인지, 3인지, 4인지, 2인지를 얼른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99조 2입니다. 99조 2가 뭐냐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주택, 신축된 주택, 미분양주택, 전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걸 취득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5년 이내에 팔면 전액 감면, 5년을 경과하면 5년간의 소득권을 빼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득을 안 본다고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반드시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 도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9조 2에 따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 도장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감면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8년 이상 제촌자형 농지는 양도세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요, 여러 선배님들이 만약에 감면 신청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감면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추징합니까? 감면 신고 안 했으니까 감면 추징하겠습니다는 말 들은 적 있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8년 자격농지인지 알고 감면 신고를 했어요. 근데 8년에서 한 달이 그럼 감면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우연찮게 그 사람이 그 농지를 팔고 1년 이내에 면적 절반, 그 다음에 가액 3분의 2에 해당되는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근데 8년에서 한 달 부족하니까 4년 농사 지은 건 맞잖아요. 대토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감면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첫 번째, 감면이 되냐 안 되냐? 감면 된다. 두 번째, 감면인 줄 알고 8년째 했더만은 1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7년 11달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69조 2에 따른 대토농지가 70조에 따른 대토농지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토농지 감면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 대놓고 말을 해야 되죠. 그래, 8년 자격농지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취득을 했다. 앞으로 4년 농사 지을 거다. 과거 4년 이상 농사 지었지 않느냐. 그럼 대토 감면해주라. 어차피 감면에서 똑같이 1억이니까요. 그래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감면 신고를 안 해도 감면이 된다. 근데 뭔것에 하나여. 하나여 한다.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하나여 감면한다. 그러면 하나여 그러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소극적 감면이라고 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감면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감면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다. 이게 적극적 감면. 뭐뭐 한 경우에 하나여가 소극적 감면. 안 하면 무조건 중과당한다. 예, 다음에요. 98조의 7, 미분양 취득자 98조의 8. 주로 98조는요, 대부분이 1세대 비과세 규정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99조입니다. 이 99조와 99조 3이 애시당초에는 거주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조도
그걸 개정해버렸습니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98년 5월 22일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가 아닌 경우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신축된 분양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5년 다 경과했으니까 5년간의 소득금액을 빼줄게 라는 규정이죠. 그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99조 2, 이게 가장 많이 만납니다. 99조 2,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에 해당되는 주택인데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때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주택. 그러니까 2013년 12월 말까지 계약금을 완납했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해당 주택이 해당 시기에 완성된 조심할 거 있어요. 소시 독의 붕괴 노후로 새로 신축한 주택은 안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전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 한다면 그러면 취득 당시에 고가주택 기준이 달라요. 이때의 고가주택 기준은 얼마였었어요? 9억이 있었어요. 2018년 12월 19일까지는 9억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감면 특례 대상 주택이고 다른 일반 주택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봅니다. 자, 그런데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란 주택이 있고요, B란 주택이 있어요. 근데 A란 주택은 일반 주택이고 B란 주택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 A주택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본다는 주택이에요. 두 개 다 10년 이상 보유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B를 먼저 양도한다 합시다. 그럼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예? 과세죠. 예, 다 10년이니까 일시이특 아니니까요. 그럼 반대로 합시다. A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요, B는 조특법 99조 2를 적용받는 감면주택이에요. 확인 다 받았어요. A는 일반 주택이에요. 다 10년 이상 보유했어요. 일시이특 B 같으면 못 받아요. 자, B를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예요. 감면 2차적인 문제고요. A를 먼저 팔면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당연히 비과세예요. 왜? B는 없는 걸 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요. A 만약에 B를 먼저 팔고 나서 어제 B를 팔았어요. 과세예요. 내일 A를 팝니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죠. 뒤집습니다. A를 먼저 팔았어요. 내일 B를 팔 겁니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B가. A는 당연히 비과세가 맞아요. B를 내일 팔았어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지금까지 해석은요, 과세예요. 왜냐하면 A를 양도할 때 B는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언제 거주자의 소유토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A를 팔고 나서. 종래는 그렇게 해석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A를 먼저 팔고, 그게 틀리잖아요. B를 먼저 팔면 과세인데, A를 먼저 팔고 B를 나중에 팔면 또 비과세 해주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기재부에서 유권에서 바꿔버렸어요. B는 당초 취득할 때부터 보유연수 계산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딱 요것만 딱 그려놨어요. 그럼 어쩔 거냐고 문제가 돼. 다른 것은 어쩔 거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적용해줘야 돼. 근데 다른 거 해석은 안 바꿨어요. 92, 99조 2를 적용할 때만큼 그렇게 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 법률의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A를 두 개나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A는 비과세 받고 내일 B 파면 또 비과세예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과세예요. 왜?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A를 팔고 B가 거기서 소유가 되니까. 하지만 99조는 따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9조 4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것은 일반 주택 선취득
농어촌 후축이 뭐라고 써놨냐면 일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농어촌 취득한 경우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반 주택 선취득 조특법상 농어주택 후취득이 돼야 돼요. 그 후취득 시기는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해야 돼요. 근데 하나 조심할 거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해당 기간 중에 나대지를 사서 신축했어요. 그럼 이게 농어촌 주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2013년 8월 전에 2004년 8월 1일 전에 기존에 있던 주택이에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한 2020년도에 헐고 새로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조특법 99사를 적용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내가 살 때 집이 없는 땅이거나 내가 사서 주택을 신축을 해야 돼요. 기존의 주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시라고요. 토지의 취득 시기는 2003년 8월 1일 전이에요. 근데 주택의 신축 시기 사용 승인일은 2003년 8월 1일 이후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집을 헐고 새로 신축했을까? 나가 그냥 주택을 신축했을까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또 곧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사진을 보셔야 돼요. 항공사진을 보고 예전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농어촌이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이 다시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음에는 어떤 다른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로드뷰를 중첩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쪽은 현재 상황, 오른쪽은 왼쪽은 옛날 사진.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쓰러져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쓰러져간 집을 2003년 8월 1일 이후 취득했냐 안 했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 이것은 이야기 말씀드린 상속기농 이농이더란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이농주택은 선이농주택, 후일반주택, 상속주택은 순이 없다. 기농주택은 선일반주택, 후기농주택이다. 그 다음에 기농주택은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한 일반주택 하나만 적용해준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이야기요. 150에 20항. 이게 처음에 말썽이 난 게요. 장기 임대주택이 만약에 두 채가 있어요. 거주주택이 한 채가 A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 B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주택이 몇 채가 됐어요? 두 채가 돼버렸어요. 155조 20항과 155조 1항을 중복 적용할 수 있냐?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데 일반주택이 상속해 이제 보유하던 주택이 맞아요. 근데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155조 1항과 152항을 적용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A라는 주택의 일반주택과 B라는 문화재 주택이 있는데 C라는 일반 또 취득했다. 그러면 155조 6항과 151항을 중복 적용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도봉양의 동거봉의 합과 혼인에 따라서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근데 집을 또 하나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쩔 거냐? 중첩적용이 되냐 안 되냐? 된다. 혼인의 경우는 혼인한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받아라. 그런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상은 틀리지만 아무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공부상 근생시설인데 만약에 주택으로 쓴다면 어쩔래?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릴 때죠.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 주택 여부는. 하지만 만약에 건물이 멸실됐거나 만약에 어떤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공부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아까 폐가라고 한다면 주택을 안 본다. 근데 그걸 팔 때 어쩔래가 문제가 되죠. 뭐 지상의 주택이 사실상 폐가 됐으면 주택이 아니죠. 우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해요. 폐가라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보이고 고개를 돌려서 왼쪽을 쳐다보면 옆집 아줌마 궁뎅이가 보인다. 그런 폐가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농담으로 이게 폐가일지 아닌지가 애매가 뭐예요. 별도 안 보여요. 옆집 아줌마 궁뎅이도 안 보여요. 그러면 현장 가라. 첫 번째, 수도 사용량이 없을 것이다. 간선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기, 빵일 것이다. 나와봐야 기본 요금만 나올 것이다. 세 번째, 마당에 풀이, 잡초가 무수하게 났을 거다. 그 다음에 그의 참화나 지붕 밑에 새집이 많을 거다.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면 쥐똥이 많을 거다. 사진 찍어라.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이 그냥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부뚜막이라고 그러죠. 부엌이 있죠. 부엌이요. 새카매요. 먼지가 쌓여갖고요. 그걸 찍어라. 그렇게 해서 폐가를 입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놈을 팔 때 어쩔래란 얘기죠. 그러면 비과세는 일단 안 되겠죠. 폐가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없는 걸 볼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나대지 양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걸 비과세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내야 돼요. 싹 쓸어내고 번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불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사진 찍어야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황은 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혹 아파트에 관련해서요. 특히 어디서 많이 만나냐면요. 개인 사업자인 공장업을 하는 사람,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직원용 기숙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숙사를 자기 재무제표에 자산을 올려놨어요. 유형보증자산에. 사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냐? 없어요. 안 돼요. 예, 기숙사가 썼다고 한다면 주택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행령 160조 3에 써져 있죠. 조급원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된 경우를 한다면 해당 주택은 뭐한다? 중과하지 말아라. 단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이죠. 단 어떻게 해요? 무료로. 그죠? 무료로. 근데 최소 관리비, 청소비, 아파트 관리비를 받는 것은 그건 무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왕왕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경험치고 그러는데요. 개인병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개인병원으로 오신 분인데 거기에 3층을 주택으로 썼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살아요. 간호사들이 거기서 기숙사를 썼더라고요. 참 애가심이더라고요. 주택수에 들어간다. 말 나온 김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가주택인데요. 주상 복합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때는 겸용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약에 양도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부수토지예요. 근데 복합이에요. 근데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어요. 그러면 통째로 비과세예요. 통째로. 근데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적으면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예요. 주택만 비과세예요. 이제 네 번째. 복합주택인데 양도실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럼 고가에 들어가죠? 그럼 무조건 주택면적이 상가면 넓냐, 적냐, 같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160, 거기에 전담 가로 속에 써놨죠. 주택에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상가를 구분 안 한다. 상가는 주택을 안 본다라고 못을 박아놔버렸어요. 그러니까 154조와 별개의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억 초과한 복합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과 상가 면적에 구분함이 없이 상가와 부수토지는 무조건 과세다. 그 다음에 전체 양도실가를 감정가, 기준시가, 장부가, 취득가 순차 적용해서 쪼개봤더니만 상가 부분은 15억이 되고
주택 부분은 9억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와 부수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뭘 확보해야 돼요? 양도실가가 전체가 10억을 넘냐 안 넘냐 라고 한다면 주택 면적이 상가가 넓으면 통째로 비과세. 그죠? 만약에 같거나 적으면 주택만 부수토지만 비과세, 상가와 부수토지는 과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체가 12억을 초과하더라. 주택과 상가 부분을 안분해 봤더니만은 상가와 부수토지는 무조건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실가가 12억 원 이하더라. 통째로 비과세.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펜션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놔두고요. 자, 주택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단독주택이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우리가 만날 일은 공간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간혹이요, 가정 어린이집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주로 아파트 1층에 있죠. 1층에 있는데 관할 교육구청에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요. 이게 돈을 받고 상업활동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상업용 건축물이다라고 비과세를 안 해줘 버렸어요. 이게 대법까지 간 거예요. 대법 가서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패소했을까요?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요지는 그거예요. 돈도 받고 상업활동 것은 맞더라. 근데 현장 확인해 봤더니만은 바뀐 건 하나도 없더라. 그냥 아침에 8시쯤 되면 애들이 와서 놀고 오후 6시 가더라. 그리고 그 가정 어린이집 집주인이 거기서 먹고 자고 배설을 하더라. 바뀐 건 딱 하나 있더라. 화장실만 틀리더라. 이 좌변기 앉으면 애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좌변기만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거 목적용이고 애들 돌봐주는 것은 부차적인 거다. 따라서 주택이다. 라고 국가 패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행령 150, 20항이 돼 있잖아요. A라는 거주주택이 있고 B라는 장기가정 어린이집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가정 어린이집을 등록을 했고 5년 이상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거주주택만으로 뭐 해줘라? 비과세 해줘라. 즉 가정 어린이집을 뭘로 인식한다? 주택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론적으로 주택법상에 있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이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원룸형 소형주택이죠.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이에요? 4층 이하예요. 근데 5층짜리 다세대를 지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연립도 4층 이하예요. 근데 5층짜리를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내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왜 이게 연립이에요? 왜 이게 다세대 5층짜리인데 아파트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통칭해서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공동형 주택이 뭐냐? 자, 이거 보시죠.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 구분되어 있을까? 이런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보신 적 있어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문은 하나예요, 문은. 근데 안으로 현관에 딱 들어가면 두 개로 쪼개져요. 왼쪽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주택이고, 오른쪽은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손자들이 사는 집이에요. 하나의 등기는. 근데 들어가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한 주택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연결, 구분이 300을 넘지 말아라. 세배도 면적이 전 면적에 넘지를 말아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런 주택도 있더란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국민주택이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주택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가 나올까요? 시행령 160조 3에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 2호 이상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중과 안 한다. 거기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민주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국민주택을 보통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85평방미터를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수도권 밖에 읍면에 소재한 것은 100평방미터까지가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주택 85만 생각했는데 상대편이 자꾸 간면이래요. 물론 그렇게까지 아는 의뢰인은 없겠지만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86이에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86평방미터에 안 써지지? 그러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아니면 수도권에 있다고 합시다. 국민주택 규모 아니죠. 그러니까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전용면적 계산은 이게 벽체라고 합시다. 벽체라고 한다면 이게 벽체 중심선이잖아요. 그죠? 중심선으로 쌓여져 있는 면적으로 85 초과 이하의 경우를 판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장판 면적을 장판 면적. 요 면적으로 해요. 예, 내부 면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86이라 써져 있지만 요 벽체의 절반 면적을 빼버리면 85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80년대에 지어진 집이네,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집이네, 건축물이 86이네, 이게 국민주택이 아니네라고 하면 안 돼요. 가서 실측해야 돼요. 실측해서 요 안목지수요. 안목지수로 잰 면적이 85가 안 되면 85 이하라고 한다면 국민주택. 제가 한 일일이 설명드릴게요. 실제 실화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신고를 했는데요. 옥탑에 주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우연찮게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시인 결정이 끝났어요. 근데 감사에 다시 지적이 됐어요. 아니다. 신고할 때는 창고라고 신고해서 진짜 창고로 썼거든요. 예. 완전히 그게 뭐야, 막 쥐가 버글버글 했었어요. 근데 언제든지 주거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넣으니까 주택수가 4층짜리다. 그러니까 이건 과세다. 추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가, 이건 중복조사 아니냐. 그랬더니 왜 중복조사입니까? 중복조사 아니라 이거예요. 왜? 감사에 지적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직권 경쟁해서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가구 주택은요,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현장에 갑니다. 사진을 무대뽀로 찍어요. 무대뽀로 막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관련된 영화를 보면 막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때 그걸 느꼈었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는 전액 취소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랬잖아요. 8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8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걸 뭘로 입증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이미 갈 때는, 현장에 나중에 갈 때는 한 1년, 2년 지난 뒤니까요. 갈 때는 건축물이 다 멸실돼. 번뜩 어떻게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가볼 수도 없는데. 그죠? 제가 사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 집이 다 벽돌 타일로 외부 치장 공사를 했어요. 그 벽돌이요.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9c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9cm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10cm, 20cm가 맞아요.
예. 근데 왜 19cm, 9cm일까요? 그 타일과 타일 사이 뭐를 넣죠? 줄눈을 넣죠. 줄눈이 2cm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사진 찍은 것 중에 우연히 이 옥탑을 많이 찍었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그 사진을 확대했어요. 확대해가지고 옥탑에 붙어 있는 타일수를 계산한 거예요. 타일수를 계산, 가로, 세로 타일수를 계산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19cm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벽이요. 총 벽이 약 25cm에서 20cm예요. 그 면적은 뭘로 잰다고 죠 벽체 중심선으로 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가 만약에 2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10cm 상당한 면적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안목 치수에다가 10cm를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적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이 만약에 24.86이라고 합시다. 근데 진짜로요. 계산했더니 24.56이에요.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관이 묻더라고요. 아니 뭐 24.5나 24.8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 심판관이 왜 그러세요? 아파트 분양할 때요 84.998로 분양합니다. 그죠? 0.002요 그걸로 국민주택이다 아니다 판정해요. 아, 그런 것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웃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가구 주택 가급적이면 꼭 현장 확인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세이브를 했어요. 세이브 아니죠. 안 낼 세금을 뭐 고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형주택 60평방미터 이하일 것,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관련된 30평방 미만으로 간다면 보일러 시설을 제외한다면 결국 이거 뭐예요? 어떤 집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죠. 원룸형 주택. 이 대표적인 소형주택입니다. 예.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원룸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서 원칙적으로 4층짜리예요. 그러나 5층까지 지을 수도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 원론적으로 4층 이하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5층짜리 지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도시형이냐 아니냐는 고민하지 말자. 건축물에 딱 써져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일단은 공동주택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일하실 때 한때는 이런 경우 하나 본 적이 있어요. A라는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직계 비속이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상속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전에 그 집에서 다가구주택이에요. 그 집에서 살고 계셨었어요. 이걸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고민이 돼요. 그러면 얼른 생각한다면 상속을 보통 어떻게 해요? 배우자 1.5, 나머지 1, 이게 35분의 15, 35분의 10, 35분의 10으로 공동상속 등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 아니, 왜 그것이 9세대인가? 9세대인가? 가구가 9가구쯤 됐어요, 9가구. 9가구인데요. 이게 89년 10월달에 되기예요. 뭐 얼른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도덕법 97조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이에요. 감면 대상이에요.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5년, 10년 여부를 판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돼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5호 이상이에요. 5호 이상. 절대 이 다가구를 공동으로 선택하게 되면 가구별로 절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구별로면은 45억이가 팔았어요.
가구별로 패면 절대 고가가 안 걸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공동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감면 대상이에요. 농특세만 내면 돼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조세특례는 97조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하건 말건 안 따져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임대주택법 자체가 없었어요. 소구입법 할 수는 없잖아요. 97조를 적용할 때만큼은 임대사업에 했건 말았건 세무서에 등록을 했건 말았건 안 따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5호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속인이 5호 이상이 안 된다면 감면 못 해준다라고 줄기차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대법에서 국가가 패소당했어요. 아니 그렇게 인위적으로 5호 이상이라는 말을 지분으로 계산하지 마라. 망자를 기준으로 5채가 맞다고 한다면 상속인별로 5채가 안 될지라 하더라도 해주는 게 맞다. 국가 패소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해버린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로 한다면 지분별로 5호 이상일 것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감면을 생각한다면 아까 같이 모친이 35분의 15라고 한다면 5채가 넘어요? 안 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들도 당연히 35분의 10씩이니까 5채가 안 넘어요. 근데 만일 그것을 전체를 부인이 상속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어요? 나쁜 점은 논외로 하고요. 첫 번째, 배우자 상속 재산은 30억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전액 공제한다. 다만 30억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그 전체를 부인이 다 상속받아 버려요. 그러면 부인 기준으로 당연히 5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령 옥탑에 한 층이 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면을 못 받을지라도 공동으로 선택해버리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9세대는 통째로 감면 받아버리고 하나만 비과세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집이고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보유연수는 서로 통산할 거니까 그러면 그건 비과세가 된단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상속받아서 곧바로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양도과가 상속은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인이 단독 상속받으면 해당 주택이 조투법 97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할 거냐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법정 지분을 못 받으니까. 어차피 그런데 엄마 돌아가시면 다 상속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선뜻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쯤 더 생각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제가 설명드린 게 어떻게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맞습니다. 다음에요. 자주 만나지는 않는데요. 간혹가다가 맞는 게 다중주택이에요. 자, 보시죠. 학생 또는 직장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된 구조로 된 집이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다. 독립된 주거 형태는 뭐다? 먹고 자고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요구하는 게 주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방을.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 주방, 싱크대는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걸 편법적으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레인지 있죠. 그걸 넣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나 이론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집어넣고 구워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볼까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 과세가 취사시설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혹여 거기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으면 좋아요. 그럼 한번 또 말해볼 수 있어요. 아니 먹고 자는 건 좋은데 배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공중 화장실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샤워시설이 반드시 욕조는 없지만 샤워시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욕실이 있는 거에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외관상은 고시원 또는 외관상으로는 공부방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주택이에요. 특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상계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일부 1층을 필요로 한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 주거 목적용 외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한다면 만약에 고시원이에요. 다중주택이에요. 1층이 필요티예요. 만약 5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5평 이상은 뭘로 써야 돼요? 주차장으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 26평을 주차장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24평은 절대 뭘로 쓰면 안 된다? 주택으로 쓰면 안 된다. 뭘로 써도 된다? 상가로 써도 관계없다. 주택으로만 안 쓰면 돼요. 나머지 생각하고요. 다가구 주택이요. 똑같은 이 책인데 지하층을 빼고 주택 수준층은 3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660평방 이하일 것, 19가구 이하일 것. 근데 여러분 왜 19가구일까요? 왜 19가구? 한 동의 건물에 가구가 20개 이상이 되면요, 주택법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9가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간혹요, 대진의 돈벌스 사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담벼락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담벼락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쪽은 A 소유 땅이고 이쪽은 B 소유 땅이에요. 근데요, 이걸 각각 한 동을 못 지어요. A에다가 A 다가구를 B 땅에다 B 다가구를 못 지어요. 이 건축법 요건을 충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A, B가 공동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었어요. 통째로 지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계단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A가 팔 수도 있고요, B가 이걸 팔 수도 있고 한꺼번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하나예요. 그러면 지분 양도 아니면 분할 양도가 되잖아요. 그럼 과세 문제가 시작돼요. 그죠? 왜냐면 이쪽 부분에 A가 소유를 안 했잖아요. 이쪽 부분 B가 소유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쩔 거냐가 이게 심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애시당초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의 규제 때문에 각각의 한 동을 독립돼서 못 지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지었다. 근데 실지 사용한 또는 점유권을 행사하고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완전히 구분 구획되어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A 양도는 비과세를 해줘라. 라고 심판 내 국가 패소 결정은 A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19가구를 편법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19가구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38가구 장난치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한 단지 내에 한꺼번에, 같은 대지 내에 한꺼번에 있다고 한다면 2개를 더해서 19가구 여부를 판정한다. 이런 거 왕왕이 만납니다. 왕왕이 만나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요. 아파트건 연립이건 다세대건요, 지하층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층이 뭐예요? 지하층이란 이게 지표면입니다.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기가 1층 바닥입니다. 이것은 지하층 바닥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슬래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슬래브 상단까지
슬래브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는 거. 근데 보통 이런 형태, 여기가 창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창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반지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애시당초 이렇게 경사지에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 부분에 경사지면 흙에 벽체를 봐보세요. 벽 왼쪽에 흙에 절반이 묻혀 있었어요. 근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걸 포크 다 파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지하층이 안 돼버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다면 절반 이상의 평균값이에요. 그냥 면적으로 계산해도 돼요. 그냥 흙에 파묻혀 있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벽면적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면 지하층이 아니에요. 절반을 초과한다면 지하층이에요. 예. 그러면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 계산할 때 넣는다 뺀다? 뺀다. 예. 빼고 생각하는데 봤더니만은 당초에는 이게 흙에 묻혀 있었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이렇게 흙에 묻혀 있었잖아요. 흙에 이렇게 묻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싹 까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 면만, 4개 면 중에 한쪽 면, 뒤편 면적은 묻혀 있겠죠. 근데 양쪽 면적은 흙이 안 묻혔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을 이상을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그렇죠? 4면 중에 한 명은 묻혔으니까. 그럼 이건 지하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층수에 넣어야 돼요. 예, 그런 경우 왕왕이 있어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현장 확인해 봐야 되고요. 로드뷰를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실제 한번 동대문에서 그 축대 밑에 쌓여 있는 집인데 건축물에는 분명히 지하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로드뷰를 봐도 지하로 묻히지는 않았어요. 현장 가봤어요. 진짜 양쪽을 다 제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나와 있기라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저거 봐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세관청에서 로드뷰를 봐도 앓게 됩니다. 그다음에 추징당합니다. 의사결정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설명했고요. 기숙사는 기왕에 주택으로 쓰인 거라고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나중에 고시원이요. 고시원이 간혹 엉뚱하게 편법으로 세금을 안 내시려고 하는 의뢰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추징을 안 당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게 하고 절세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뢰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추징 당하건 말건 우선 먹기는 꽃감 먹기가 좋으니까 무조건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상 이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설득 작업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사한테 특별한 혜택을 좀 주는 것도 맞을 까지인데 아무튼 그 논의로 하고요. 고시원이라고 한다면 다중생활시설로서 해당 면적이 절대 바닥 면적이 500평 미만일 것. 고시원은 원론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인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등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부가세 안 내려고 일부 주택으로 무단 용도병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 때는 중과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에요. 이거 주택 아니에요. 이거 상업용 건축물은 고시원이에요. 숙박시설이라고 말을 바꾸신 분도 있어요. 왜? 그때는 3주택 이상 중과에 걸리니까 중과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년이 2월 달에 부가세 면사업자로 해놓고는 마지막에 와서는 아니에요. 고시원이요. 상가 건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상대편 양수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니까 부가세 해당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더이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절대 매우 조심조심해 또 조심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제9호. 맞네요. 제가 1항 제9호라고 했죠. 자, 봅시다. 층수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이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8분의 1이요. 8분의 1. 이 부분이요. 8분의 1. 그러니까 1층 피로티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옥탑에 있는 부분 굉장히 조심해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용 승인 받을 때는 흙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사용 도중에 흙을 파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로드비에 나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 혹여라도 이 건물 속에 다락방이 있을 수도 있다. 처음에 사용 승인 받을 때는 다락방의 높이를 일부러 낮추려고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요. 엄청나게 한 4, 5cm 매트를 깔아요. 그리고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매트를 싹 없애버려요. 그럼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꼭 말씀드렸으니까요. 매우 조심하시고, 피로티가 뭐냐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벽체가 있다고 한다면 벽체 2분의 1 이상을 뻥 뚫어놓은 거.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라. 나머지 면적은 절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2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